사람들은 흔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곤 합니다. 남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한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일을 떠올리겠지만 저에게 그 질문은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 그 유난히도 시리고 잔인했던 가을날, 함경도 무산의 낡은 단칸방에서 내 아내 은영이를 홀로 남겨두고 압록강으로 몸을 던져야 했던 그 새벽이 제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날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렵 은영이는 심한 폐렴으로 각혈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고열에 시달려 정신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고 입술은 하얗게 터서 갈라져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마당에서 겨우 구해온 미지근한 물로 아내의 뜨거운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은영아, 조금만 참으라.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신의주에서 내려온 항생제라도 구해올게.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했던 마당에서 거친 군화 소리와 함께 몽둥이로 대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 이 반동분자 새끼 당장 나오라! 보이부 놈들의 그 쇳소리 섞인 고함에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장마당에서 남조선 비디오 알판을 몰래 유포했다며 보이부에 밀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 반동으로 찍힌다는 건 단순히 감옥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산 송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아내를 업고 뒷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는 이미 제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억지로 들쳐업으려 하자 은영이가 뼈만 남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오빠, 나랑 가면 둘 다 죽어.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오빠라도 살아야 해. 은영이는 피 섞인 기침을 몰아쉬며 제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가서 남조선 약 사가지고 나 꼭 데리러 와. 알겠지? 나 여기서 꼭 기다릴게. 그 아이의 눈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슬픔과 저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대문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보이부 놈들의 욕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잡혀가서 짐승처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사선을 넘어 희망을 찾아올 것인가. 저는 결국 은영이를 이불 속에 깊숙이 숨기고 벽장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외면하며 압록강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제 폐부는 터질 듯이 뜨거웠습니다. 뒤에서는 보초병들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훑고 있었고 총성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내를 살릴 약을 구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가시덤불에 온몸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압록강가에 도달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검은 물줄기는 마치 거대한 저승사자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심장을 파고드는 얼음 같은 추위보다 제 가슴 속의 죄책감이 훨씬 더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저는 북쪽 하늘을 보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내가 꼭 약 사가지고 돌아올게. 조금만 더 버텨줘. 강 중간쯤 왔을 때 뒤편에서 거기 서라 하는 고함과 함께 총탄이 수면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의 그 지독한 어둠이 마치 아내를 남겨둔 그 방구석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중국 쪽 기심에 기어올라 땅을 짚었을 때 제 손에는 흙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건너온 그 강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내 아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은영이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들이닥쳐 아픈 은영이를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만 해도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혼자 왔니? 저는 젖은 몸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지옥 같은 그 단칸방에 홀로 버려둔 채 혼자만 살겠다고 남쪽 땅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을 사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에 기댄 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이별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의 그 마지막 부탁, 약 사가지고 꼭 데리러 와 라는 그 한마디가 제 2년 동안의 남한 생활 내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새벽 압록강의 차가운 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라는 낙인이 제 가슴 속 깊이 화인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살아있다면, 아니, 살아만 있어준다면 제 목숨을 수백 번이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처절한 첫 탈북은 끝이 났고,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한 더 지독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빛의 제국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들과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형형색색의 자동차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그 찬란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평양조차 밤이면 암흑에 잠기는데 여기는 온 세상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번쩍거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제가 느낀 건 감탄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였습니다. 이 낯선 땅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었으니까요. 하나원을 퇴소하고 제가 처음으로 잡은 일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가구 공장의 잡부일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연고도 없는 탈북 청년에게 허락된 자리는 먼지 자욱한 공장 구석뿐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공장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톱밥을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거친 나무 판자를 나르고 대패질을 하다 보면 온몸에 가시가 박히고 손바닥은 피멍이 들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파야만 비로소 은영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공장 동료들은 저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도 없고 밥도 가장 싼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으니까요. 남들 주말에 놀러가고 술 한잔할 때 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었습니다. 식당 불판을 닦고 새벽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찍힐 때마다 저는 은영이에게 줄 약봉투가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영아, 조금만 기다리라. 이제 곧 돈을 다 모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항생제랑 영양제 사서 내 손으로 직접 먹여줄게. 매일 밤 낡은 고시원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시간은 북조선에서의 시간보다 수십 배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탈북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일러가 쌩쌩 돌아가고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방이었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기뻐하기는커녕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고 밥도 배불리 먹는데 우리 은영이는 지금도 차가운 방바닥에서 기침을 하고 있겠지.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은영이가 흘리던 그 붉은 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중국 연길의 브로커 최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은 큰돈을 받고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다급했습니다. 민호 씨, 내 말 잘 들으시오. 지금 무산 쪽 상황이 아주 안 좋소. 당신 아내 말이야. 보이부 놈들이 당신이 남조선 간 걸 완전히 확정지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의 말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제가 브로커를 통해 몰래 보냈던 돈과 약들이 보이부 놈들에게 꼬리를 밟혔다는 겁니다. 은영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취조실에 끌려가 며칠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조선 어디에 있느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보이부 놈들이 짐승처럼 날뛰었다는 소식에 저는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은영아, 나 때문에 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은영이가 반동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이제 곧 18호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 관리소로 간다는 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은영이처럼 폐가 망가진 사람이 그 지옥 같은 수용소의 강제 노동을 견뎌낼 리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손 안 쓰면 정말 끝이요. 며칠 뒤면 이송 트럭에 실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 밑에 애들도 겁이 나서 못 움직이겠대요. 지금 무산 경계가 장난이 아니거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소소한 자유와 평화가 사실은 은영이의 목숨을 깎아먹으며 얻은 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약 사가지고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여기서 비겁하게 숨만 쉬고 있었구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브로커들도 손을 떼려는 마당에 아픈 아내를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강을 건너간다는 건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잡히면 사형 집행이고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아내를 업고 다시 국경을 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공장의 동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야, 이 바보야. 거기 가면 너도 죽어. 그냥 여기서 새 삶을 찾아. 라고 소리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은영이 없는 제 삶은 이미 2년 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 영혼은 여전히 무산의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은영이와 함께 각혈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 은영아. 내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 돈은 이제 아내를 구출하기 위한 뇌물이자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장님께는 고향에 갈 일이 생겼다고 짧게 인사를 남겼죠. 공장을 나오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2년 전보다 더 뜨겁고 무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도망쳐 나오는 그 어둠의 땅으로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탈북. 아니, 이번에는 탈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제2북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제 등 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제 앞에는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압록강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연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 번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든 그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2년 전 그날 새벽에 흘렸던 아내의 피자국과 꼭 데리러 오라던 그 갈라진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연길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캐한 석탄 냄새와 차가운 흙먼지 냄새.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연길의 낡은 민박집에서 최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민호 씨 진짜 미쳤구만. 그 돈이면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새 장가도 들 텐데 제 발로 그 구덩이에 들어가겠다고? 당신 가면 열의 아홉은 죽소. 최 사장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 안에서 서울에서 가져온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제 인생은 이미 2년 전에 거기 두고 왔습니다. 은영이 못 데려오면 나도 여기서 죽은 목숨이나 매 한 가지니까. 제발 길만 열어주쇼. 제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 근처를 돌며 구한 최고급 항생제와 영양제, 그리고 은영이의 기력을 회복시켜줄 고열량 음식들이었죠.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의 결정체였습니다. 최 사장은 돈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지도 하나를 펼쳤습니다. 오늘 밤 무산 앞쪽 강폭이 좁은 곳으로 넘깁시다. 경비대 놈들 몇 명은 이미 돈으로 주물러 놨지만 보위부 검열대가 들이닥치면 나도 장담 못하오. 일단 넘어가면 그때부턴 당신 운명이니 알아서 하시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이 준비한 낡은 트럭을 타고 국경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압록강 너머 북조선 땅은 거대한 괴물처럼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전깃불 하나 없이 고요한 그 어둠이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아가리 같아서 온몸의 털이 쭈뼛 섰습니다. 2년 전에는 저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 뛰었는데 이제는 그 빛을 등지고 다시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니 인생 참 얄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 사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30분 뒤에 저쪽 보초들이 교대하러 들어갈 거요. 그때 죽기 살기로 건너쇼. 건너가면 바로 숲으로 숨고 절대 길로 다니지 마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낭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가방 안에 약병들이 부딪히지 않게 수건으로 꽁꽁 싸맸지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보초들에게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2년 전의 그 물보다 수만 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저는 조용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은영아, 조금만 참으라. 오빠가 간다. 이번엔 절대로 손 안 놓는다. 강 중간쯤 갔을 때 저 멀리 북쪽 기점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휙 하고 수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입안으로 비릿하고 차가운 강물이 밀려 들어왔지만 숨을 죽이고 버텼습니다. 물속에서 본 그 어두운 수면 위로 은영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용소 트럭에 실려가며 울부짖을 그 아이의 얼굴. 그 생각을 하니 공포는 사라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물살을 가르며 북쪽 기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거친 북조선의 흙이 닿았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2년 동안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이 땅에 제 발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션에 올라오자마자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경비병들의 두런거리는 목소리와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라오, 아까 물가에서 무슨 소리 안 났네? 바람 소리겠지. 이 새벽에 누가 넘어오겠나. 그들의 대화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듯해 저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땅의 냄새, 눅눅하고 비릿한 흙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제가 다시 지옥에 들어왔음을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고향 마을까지는 산길로 이틀을 꼬박 걸어야 했습니다. 지도를 외우고 또 외웠지만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보위부 검열대와 밀고자들의 눈을 피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제 배낭 안에는 은영이를 살릴 약이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가 다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오빠가 왔다. 조금만 더 버텨주라. 이제 곧 네 곁으로 갈게. 어둠이 짙게 깔린 함경도의 숲길로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며 사라져갔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제 생에 가장 용기 있었고 가장 사람다웠던 그 밤의 행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에 그 지독하게 차가운 물 기운이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걸음을 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보초병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만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강변의 낮은 덤불 속에 몸을 파묻고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초병들의 서치라이트가 허공을 훑고 지나가는 궤적을 보며 저는 제가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따뜻했던 잠자리와 배불리 먹던 음식들은 이제 꿈결처럼 아득해졌고 제 앞에는 오직 시커먼 산맥과 죽음의 공포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대충 짜서 다시 입고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는 건 극단적 선택 행위나 다름없었죠. 마을마다 촘촘하게 박혀있는 인민반과 보이부의 눈초리를 피하려면 오직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산길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함경도의 가을산은 낮에는 수려할지 몰라도 밤에는 그 어떤 감옥보다 잔인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긋고 지나갔고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낭떠러지들이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배낭 속에 든 은영이의 약들이 깨질까봐 저는 제 몸이 다치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방을 가슴팍으로 꼭 끌어안고 그림자처럼 산속을 기어다녔습니다. 하루 꼬박 산을 탔을까요? 배에서는 천둥아리 구르는 소리가 났지만 서울에서 가져온 육포 한 조각을 꺼내 씹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민가 쪽으로 흘러갈까봐 겁이 났거든요.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자꾸만 헛것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제 목덜미를 낚아채는 환각에 번쩍 눈을 뜨면 사방은 그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넓은 산 속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은영이에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무덤으로 가는 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품 안에서 은영이의 낡은 손거울을 꺼내 만졌습니다. 2년 전 떠날 때 차마 가져가지 못해 이번에 재입국하면서 최 사장을 통해 미리 확보해둔 물건이었습니다. 그 거울의 차가운 감촉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산 중턱에서 마을 하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전깃불 하나 없이 캄캄한 마을이었지만 제가 살던 고향 마을과 아주 흡사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래쪽에서 두런거리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보이부 수색대인가 싶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노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감감을 구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인 모양이었죠. 이보게, 이번에 그 박민혼의 안가이 말이야. 결국 관리소로 이송된다며? 말도 마오. 그 몸으로 거기 가면 보름도 못 버틸 텐데 보이부 놈들이 아주 작정을 했더구만. 남편 놈이 남조선 가서 돈을 보냈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 가련한 여자를 반송장으로 만들어놨어. 바위 뒤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갈리고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 안에 은영이가 지금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 그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은영이를 구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바위를 손톱이 빠져라 긁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둘째 날 밤, 제 고향 마을의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울며 불며 떠나왔던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풍경이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은 내려앉아 있고 마을 전체에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살던 오두막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죠.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림자처럼 담벼락을 타고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순찰도는 경비대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제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은영이가 누워있을 그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 다가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장작을 패던 냄새, 은영이가 나무를 말리던 그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집 창문은 모두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고 대문에는 보이부의 봉인띠가 흉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벌써 끌려간 건가? 아니면 이미 잘못된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되지 않은 뒷마당 개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가구는 다 부서져 있고 솥단지 하나 남아있지 않은 폐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이불 뭉치가 보였고 그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불 뭉치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 사이로 초췌하다 못해 해골처럼 변해버린 은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반쪽도 안 남은 모습. 고문의 흔적인지 얼굴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영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빠야?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나 꿈꾸는 거지?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니야, 은영아. 오빠 왔다. 약속 지키려고 오빠가 다시 왔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죽음의 산맥을 타고 온 그 고통이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여전히 보이부의 순찰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아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배낭을 열어 서울에서 가져온 약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땅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내고 다시 사선을 넘어야 하는 그 기적 같은 사투의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은영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 내내 제 가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골처럼 마른 아내의 얼굴 위로 맺힌 식은땀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깊숙한 곳에서 서울의 큰 병원 근처를 뒤져 사온 항생제와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약병을 따는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플라스틱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물도 한 모금 없는 이 폐허 같은 방에서 나는 배낭에 넣어온 생수를 조금 꺼내 아내의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은영이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려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안에 넣어주고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제발 넘겨라. 제발 넘겨라.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은영이가 약을 삼키고 가늘게 기침을 내뱉었을 때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내의 몸은 더 처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소매를 걷어보니 손목에는 쇠고랑에 긁힌 시퍼런 흉터가 가득했고 등에는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은 듯한 매 자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이 가뇽픈 여자를 어떻게 다뤘을지 눈앞에 훤히 그려져서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영아. 이 못난 오빠 때문에 네가 이 지옥을 겪었구나. 저는 아내의 마른 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제 체온으로 식어가는 아내의 몸을 데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을까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거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아내의 입을 제 손으로 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굵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라우, 여기 박민호네 집 말이야. 내일 이송 트럭 올 때까지
아무도 얼씬 못하게 잘 감시하라고. 보위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반동 분자집이니까 말이야. 보위부 순찰대 놈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의 목소리가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듯해 제 심장은 찢어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고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아내와 나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이리저리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조각과 바닥에 뒹구는 부서진 가구 파편들이 불빛 아래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숨어있는 구석진 이불 더미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저는 옆에 놓여있던 부러진 식칼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놈들은 밖에서 봉인띠가 멀쩡한 것만 확인하고는 가래침을 턴 내뱉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어져가는 군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밤은 깊어갔고 약 기운이 도는지 은영이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도 아주 미세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고요. 저는 배낭에서 고열량 영양죽을 꺼내 조금씩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은영이는 꿈속에서라도 살고 싶었는지 그 죽을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오빠야, 진짜 오빠 맞지? 은영이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영아. 오빠야. 이제 걱정 마라. 오빠가 너 데리러 왔다 했잖니. 우리는 그 폐허 같은 방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울에서 꿈꿨던 화려한 재회는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맞잡은 이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짧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내를 데려갈 이송 트럭이 올 것이고 그 전에 이 마을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등에 업고 보이부의 감시망을 뚫고 산을 넘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운동화끈을 조염했습니다. 제 배낭 안에는 아직 남은 약과 식량이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일 새벽에 우리 떠날 거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에서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하지만 가장 강인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선을 향해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말입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마을의 정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낡은 판자,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마치 저승사자의 숨결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보이부의 이송 트럭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 트럭에 실려가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잠시 기운을 차린 은영이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지만 약 기운 덕분인지 아주 미세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가슴 앞으로 돌려매고 은영이를 제 등 위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내를 등에 업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제법 묵직했던 아내의 몸이 이제는 텅 빈 종이 박스처럼 가벼웠습니다. 등에 닿는 아내의 갈비뼈 마디마디가 제 살을 찌르는 것 같아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은영아, 조금만 참으라. 오빠가 꼭 살려서 데려갈게.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맹세하며 아내의 다리를 제 허리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제가 도망쳐 나왔던 그 개구멍을 통해 다시 집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보이부의 삼엄한 경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 검문소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주기적으로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빛이 지나가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담벼락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영이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때마다 혹시라도 순찰병들에게 들릴까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치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누구냐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대원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히면 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업은 채로 바위 틈새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가 숨은 바위 바로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군화 소리가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돌발톱을 꽉 쥐었습니다. 죽더라도 이놈 하나는 길동무로 삼겠다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놈은 고양이 새끼였나 보구만 하고 툴툴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트럭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은영이를 고쳐 업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그냥 나 버리고 가라. 그 말에 저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네, 은영아. 너 없으면 나도 죽은 목숨이야. 우리 같이 살아서 서울 가자, 응? 우리는 어둠을 뚫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업고 산을 타는 건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힘들었지만 제 다리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제 등 위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희미한 심장 박동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데려가려던 그 죽음의 트럭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영영 헤어졌을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압록강 줄기가 달빛을 받아 은색 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강만 다시 건너면, 그리고 험한 중국 땅을 지나면 우리가 꿈꾸던 그 자유의 땅, 서울이 나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가련한 여자를 제가 꼭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남매에게, 아니, 우리 부부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의 맹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지옥 같은 마을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수천 리 길의 사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 등 위에 있는 은영이의 체온이 있는 한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그리고 삶을 향한 우리의 진짜 행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건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은영이가 아무리 종이장처럼 말랐다고 해도 성인 한 명의 무게는 제 어깨와 무릎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허파는 터질 듯이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아마도 아내를 데려가려던 이송 트럭이 빈방을 확인하고 비명을 질러댔을 겁니다. 보이부 놈들이 쥐잡듯이 마을을 뒤지고 이제 곧 이 산맥으로 사냥개들을 풀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덤불 속을 기어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빠르겠지만 그건 보이부 총구 앞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꼴이었죠. 길도 없는 험한 능선을 타며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은영이의 얕은 숨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가끔 신음 섞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저는 더 세게 아내의 다리를 고쳐잡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저 멀리 산 아래 국도 쪽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군용 트럭 몇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이 국경으로 통하는 길목들을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새나 빽빽한 소나무 숲 아래로 몸을 숨기며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배고픔은 서울에서 가져온 육포 한 조각으로 달랬고 은영이에게는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고열량 젤리를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은영이가 기운을 차리려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정말 힘들면 나 여기 두고 가라.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영이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니? 오빠가 너 구하려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서울 가면 한강도 보고 맛있는 것도 원 없이 먹기로 했잖니.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제 말에 은영이는 힘없이 제 어깨를 적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옷을 타고 제 살결에 닿을 때 저는 세상 그 어떤 철갑보다 더 단단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의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로 변하곤 하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고 아내의 몸이 다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부의 추격도 무서웠지만 이 지독한 추위가 우리를 먼저 잡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숨길 만한 작은 동굴이나 바위굴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고사목들이 엉켜있는 근처에 짐승 하나 겨우 들어갈 법한 좁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제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챙겨온 비상용 은박 담요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박 담요로 아내를 감싸고 제품으로 꽉 안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좋은 난로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에 의지해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보이부 수색대원들이 나뭇가지를 헤치며 지나가는 소리와 저희 이름을 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의 손전등 불빛이 저희가 숨은 구멍 앞을 몇 번이나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추격해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영이는 공포에 질려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식칼 손잡이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만약 개가 여기까지 온다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진눈깨비가 굵어지며 눈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우리 자취와 냄새가 조금씩 가려졌습니다. 사냥개 소리는 한참을 맴돌다가 반대쪽 능선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말없이 떨었습니다. 은영아, 괜찮다. 이제 괜찮아. 제가 속삭이자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조차 밖으로 새나갈까봐 옷자락으로 입을 막고 우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놈들은 우리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발소리를 죽인 이 처절한 행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제가 지켜야 할 온 우주가 엎여 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눈은 이제 산 전체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내일은 눈 위에 발자국이 남을 테니 이동하기가 수만 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을 뚫고 저 강물 너머로 내 아내를 데려가고야 말 겁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아껴가며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사선의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은영이와 함께하는 이 행군이 비록 피로 물든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찬란한 서울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눈은 정말 야속했습니다. 밤새 내린 진눈깨비가 온 산을 하얗게 덮어버린 덕분에 세상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건 우리에게 곧 죽음의 지도가 펼쳐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깊게 파여 길을 만들었고 아내를 업고 가느라 비틀거린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이 흔적을 놓칠 리가 없었죠. 저는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조차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목도리로 입을 꽁꽁 싸맸습니다. 은영이는 밤새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몸은 여전히 솜사탕처럼 가벼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산등성이를 하나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래쪽 계곡 너머에서 저기다, 발자국이 있다 하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백 미터 아래에서 갈색 군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 서너 명이 손가락질하며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손에 들린 자동보총이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다리를 더 꽉 움켜쥐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꽉 잡아라. 조금만 더 참아. 아내의 대답은 없었지만 제 어깨를 꽉 쥐는 그 작은 손길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가파른 눈길을 뛰어 올라가는데 허파가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찬 공기가 칼날처럼 목구멍을 긁고 지나갔고 허벅지 근육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서는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이 반동 새끼야. 서지 못하겠네. 놈들의 고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탕탕 하는 총성이 고요한 산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 제 머리 위 소나무 가지를 꺾고 지나갔고 또 한 발은 제 발치 옆 눈밭에 박히며 눈가루를 튕겼습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순간 저와 은영이는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길도 없는 절벽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놈들이 생각지도 못한 험한 길로 유인해야만 승산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놈들이 숨을 헐떡이며 좁은 능선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놈은 얼굴이 핏기가 가신 채로 눈발을 헤치며 다가오는데 그 눈빛이 마치 굶주린 늑대 같았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바위 뒤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가슴속에 품고 다녔던 서울에서 산 날카로운 등산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오빠 제발.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놈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부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보이부 요원이 총구를 저에게 겨누려는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놈은 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당황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저는 놈의 허리를 껴안고 눈 덮인 비탈길을 함께 굴러내려갔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놈과 엉겨붙어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놈은 제 목을 조르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피가 섞여 얼굴을 덮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바위 뒤에서 떨고 있을 은영이 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죽는다. 절대로 질 수 없다. 저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놈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놈의 몸이 한순간 경련하더니 이내 힘이 빠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놈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피로 물들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오던 놈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놈의 품에서 자동보총 한 자루와 탄창을 빼서 들고 다시 은영이가 있는 바위 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은영이는 바들바들 떨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자 은영이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은영아. 이제 총이 생겼다. 놈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할 거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도망치는 탈북자가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이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은 추격자들도 우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민호, 광식이가 당했다. 너희 새끼 잡히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놈들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놈들이 동료의 사체를 수습하는 사이 저는 더 깊고 험한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숲속의 추격자들은 여전히 우리 뒤를 쫓고 있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제 공포보다 더 무거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은영아, 이 오빠가 저놈들 다 지옥으로 보내고서라도 너를 살릴 거다. 눈 덮인 숲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제 발걸음마다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선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숲속의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몸을 숨기며 자유를 향한 처절한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겨우 놈들을 따돌리고 숲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까 놈들과 뒤엉켜 싸우느라 솟구쳤던 아드레날린이 식고 나니 온몸의 감각이 비명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칼에 베인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어깨는 빠질 듯이 아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 엎인 은영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까 총소리에 놀라 기절한 듯 했던 은영이가 이제는 신음조차 내뱉지 못할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이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산은 자비가 없습니다. 젖은 옷은 살얼음처럼 굳어 제 살을 짓눌렀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더미가 제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커다란 바위 틈새에 겨우 몸 하나 구겨 넣을 만한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이라기보다 바위들이 엉성하게 겹쳐진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성소였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정신 차려보라. 응? 오빠가 여기 있다. 오빠가 옆에 있어. 아내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켜서 아내의 얼굴을 비춰보니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아내의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가슴팍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안 돼, 은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심장 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은영이의 젖은 옷들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서울에서 배웠던 저체온증 응급처치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그 말을 붙잡고 저는 제 맨몸으로 차가운 아내의 몸을 꽉 끌어 안았습니다.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고 몸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은박 담요로 우리 둘의 몸을 꽁꽁 싸매고 저는 아내의 차가운 등을 손바닥이 타버릴 정도로 문질렀습니다. 은영아,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장마당 구석에서 내가 너한테 옥수수 하나를 건넸던 거. 그때 너 참 예뻤는데. 우리 서울 가면 남산타워라는 데도 가고 한강 가서 고기 맛있는 거 원 없이 먹기로 했잖아. 너 그거 다 잊었니?
제발 눈 좀 떠봐라. 제발.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제 얼굴을 타고 내려와 은영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제 뱃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까지 다 쏟아붓겠다는 심정으로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팔의 감각이 마비되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아내의 가슴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커헉. 은영이가 아주 작은 신음과 함께 고여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듯 아내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게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를 더 꽉 껴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살았다. 살아있구나. 고맙다. 은영아, 정말 고맙다. 그 좁고 차가운 동굴 안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신이라는 존재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은영이는 아주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하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오빠, 나 죽은 줄 알았어. 너무 춥고 깜깜해서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며 서울에서 가져온 마지막 항생제와 영양제 가루를 물에 타서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살기로 그 약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 작은 몸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추격도 여전하겠지요. 하지만 이 좁은 동굴 안에서 아내와 체온을 나누며 앉아 있으니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의 총구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지독한 추위와 절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멈췄던 숨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이 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아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까 뺏은 자동 보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내 아내의 심장이 다시 뛰는 한 저는 이 산을 넘고 저 강을 건너 기어이 서울 땅을 밟을 겁니다. 멈췄던 숨소리가 다시 희망의 박동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제가 먼저 그 그림자를 베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가슴 속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10장 배신의 덫. 동굴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위 틈새로 비치는데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신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은영이는 제품 안에서 얕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이마의 열도 조금은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은영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어제 뺏은 자동 보총을 어깨에 매니 묵직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이제 우리 부부의 목숨줄이라는 생각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능선을 타고 하산하던 도중 저 멀리 산기슭에 홀로 떨어진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을과는 제법 떨어진 곳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장마당에서 저와 함께 물건을 떼다 팔던 고향 형님인 춘파리 형이었습니다. 춘파리 형은 워낙 심성이 착하고 보이부 놈들을 혐오하던 사람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이 추운 산속에서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는 다시 숨이 떼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결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도박을 거는 심정으로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얼굴의 춘팔이 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형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민호, 너 아니네? 너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떻게? 형님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방 안으로 급히 끌어들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 가득했습니다. 은영이를 눕히자 형님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에 은영이가 이 꼴이 됐다니 보이부 놈들이 정말 천벌을 받을 게다. 형님은 서둘러 옥수수죽을 끓여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보니 참았던 허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와 은영이는 정신없이 죽을 들이켰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저희를 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어떻게 왔네. 국경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내 잠시 마을에 가서 상황 좀 보고 오겠네. 길목마다 보초가 서 있을 테니 길을 잘 알아봐야지. 저는 형님의 호의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을 의심하는 법부터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그 따뜻한 옥수수죽 한 그릇에 경계심을 다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나간 뒤 은영이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뺏은 총을 닦으며 형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까지는 거리가 제법 되는데 상황만 보고 오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굽이진 길 너머로 먼지 구름이 일더니 군용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조수석에는 춘파리 형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가 오두막 앞에 멈춰서고 춘파리 형이 보이부 요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가리키는 걸 보는 순간 제 모든 희망은 박살이 났습니다. 형님의 얼굴에는 아까의 그 가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포상금을 기대하는 듯한 탐욕스러운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팔아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는 보이부의 꼬임에 그 착했던 형님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잠든 은영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은영아, 일어나라. 도망쳐야 해. 아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제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보이부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라. 총 쏜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깨에 메고 있던 자동보총을 들고 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하는 총성이 고요한 오두막 주위를 뒤흔들었습니다.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저는 은영이를 등에 업고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춘파리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네. 너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그 비겁한 외침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이 땅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다시 찢어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영아, 꽉 잡아라. 절대로 저놈들에게 안 잡힌다. 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제 등에 업힌 은영이와 제 손에 들린 차가운 총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숲은 다시 깊어졌고 등 뒤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의 서치라이트와 고함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배신의 덫에 걸려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정이 통하지 않는 지옥이고 저는 그 지옥에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악마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눈 덮인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파리 형이 준 옥수수, 죽의 온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그 무엇에도 주저하지 않고 오직 저 강 너머를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돋아난 굳은 살은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춘파리 형의 배신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사람 사는 법을 다시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은 여전히 저에게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하지만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놈들이 차를 타고 쫓아왔다는 건 이미 인근 보이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업고 산길을 내려와 국경으로 통하는 마지막 평야지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진짜 도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눈앞에 해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붉은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총을 든 보초들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쥐잡듯 뒤지고 있었죠.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압록강가로는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숲속에 아내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에서는 자꾸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산을 타고 강까지 가기 전에 아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처 농가 창고에서 버려진 낡은 수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집단과 낡은 가마니를 깔고 은영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미리 준비해온 가짜 통행증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교육받을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익혀두었던 것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옷을 일부러 찢어 낡은 노동자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은영이의 얼굴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도록 낡은 천으로 칭칭 감았죠. 수레를 끌고 검문소로 향하는 길은 제 생애 가장 긴 행군이었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보초가 저를 발견하고 총구를 비스듬히 세우며 다가왔습니다. 거기 써라우! 어디서 오는 누구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보초동지님. 저 아래 해상공장에서 일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제 안과이가 갑자기 열병이 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 병원에 급히 가야 해서 그러니 제발 좀 봐주십시오. 보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수레 위의 은영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놈의 손이 수레 위 가마니를 들추려 할 때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은영이의 얼굴이 드러나고 수배된 인상착의와 대조된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돈뭉치와 서울에서 가져온 최고급 담배 한 보루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보초 동지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동지님들 간식이라도 사드십시오. 안가이가 없는 병일지도 몰라 제가 겁이 나서 그랍니다. 제발 길 좀 열어주십시오. 돈과 담배를 본 보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돈은 법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하니까요. 놈은 담배 보루를 재빨리 자기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상급자로 보이는 보이부 요원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놈은 아까 보초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잔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잠깐, 저 여자 얼굴 좀 확인해야겠다. 요즘 무산에서 도망친 반동분자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죄는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놈은 가차없이 은영이의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레를 꽉 잡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까 춘팔이 형네 집에서 챙겨온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여기서 다 죽이고 자결하겠다는 각오로 총구를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레 위에 누워있던 은영이가 갑자기 몸을 발작하듯 떨며 시커먼 피를 왈칵 토해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과 병이 겹쳐 나타난 증상이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지독한 악성 전염병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은영이는 보이부 요원의 옷자락에 피를 튀기며 짐승 같은 소리로 기침을 해댔습니다. 으아,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다 피를 튀겨. 보이부 요원은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놈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북한 내부에서 원인 모를 유행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놈은 은영이가 그 병에 걸린 줄 안 모양입니다. 빨리 치우라오. 이 더러운 병균 덩어리들을 봤나. 당장 저리 꺼져. 요원은 자기 옷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침을 뱉었습니다.
보초도 겁이 났는지 얼른 바리케이드를 치우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수레를 끌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등 뒤에서 놈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레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굴러갔고 제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으슥한 숲길로 들어왔을 때야 저는 수레를 멈추고 은영이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피 묻은 입술로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피는 아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져가는 와중에도 저를 지키려 했던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 왔다. 저기만 넘으면 진짜 강이다. 저는 은영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붉은 검문소의 사선을 넘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압록강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끼를 품고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저 강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 숲길을 달리는 내내 제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거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압록강의 물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잔잔하게 흐르던 그 강물이 오늘따라 어찌나 사납게 울부짖는지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 같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의 늦가을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살점을 내는 얼음 송곳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게 우리 몸을 숨겨줄 축복일지 아니면 우리를 집어삼킬 저주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가 근처 갈대숲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와 오늘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압록강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넓어 보였고 물살은 성난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무섭게 핥히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데 그 소리가 꼭 들어오면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중국 쪽 기슭에서 반짝이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 빛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멀기만 했습니다. 은영아, 강이다. 저기만 넘으면 된다. 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영이는 이제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지 제 어깨에 고개를 푹 파묻고 가늘게 떨기만 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내의 몸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다리를 제 허리에 묶은 밧줄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강물에 휩쓸리더라도 절대 아내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사적인 의지였습니다. 등에는 아까 뺏은 자동보총이 덜렁거렸고 제품 안에는 은영이의 목숨줄인 남은 약들이 소중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비스듬하게 날아온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가 숨어있는 갈대숲 근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변 검문소의 감시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삼엄해진 게 분명했습니다. 춘파리 형의 밀고와 검문소에서의 소동 때문에 국경 전체에 비상이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나뭇가지를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들어! 멀리서 보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안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기척을 느낀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놈들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테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은영이를 업은 채로 그 시커먼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콱!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탔는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수만 개의 얼음칼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바닥을 짚으려 해도 발이 닿지 않았고 거센 소용돌이가 제 몸을 자꾸만 강 하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은영이의 다리를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은영아, 정신 차려야 해. 오빠 잡아야 한다. 저는 비명 섞인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와 강물 소리에 제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탕, 탕 하고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초들이 강물 위에 움직임을 포착하고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총알이 제 머리 옆 수면을 때리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강물 속에서 저는 은영이의 무게를 느끼며 오직 앞만 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물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물살에 밀려와 제 다리를 치고 지나갔고 썩은 나무 뿌리들이 제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등에 업힌 이 여자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을 때쯤 저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강 중간쯤 온 것 같았습니다. 뒤쪽 북한 땅에서는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고 총성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서라! 이 반동 새끼들아! 하는 놈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중국 쪽의 희미한 숲길만이 보였습니다.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이 마비되어 갔지만 저는 제 영혼을 다 짜내어 물살을 거슬렀습니다. 갑자기 발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강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기어가는 자세로 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젖은 옷은 수백 킬로미터의 철갑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제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강기 틈을 지나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은영이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강물에 젖어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미세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은영아, 우리 살았어. 저는 아내를 껴안고 빗물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압록강의 그 무서운 노호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2번 넘은 사선. 그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이었지만 이곳 역시 보위부의 암살자들과 중국 공안의 눈이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전쟁터였으니까요. 저는 젖은 총을 고쳐매고 아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로 가는 진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압록강의 거친 물소리가 멀어지는 뒤편으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이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둑을 기어 올라와 중국 쪽 숲으로 몸을 던졌을 때 제 온몸의 근육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편 압록강 너머에서는 여전히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고 탕탕거리는 총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를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진흙 바닥에 엎드린 채 등에 엎인 은영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강물에 젖어 온몸이 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정신 차려야 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제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보위부 놈들이었습니다. 그 놈들은 이미 우리가 건너올 길목을 예상하고 중국 쪽 비밀 요원들을 매복시켜 두었던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이 우리를 포위해 왔습니다. 박민호,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 아내를 내놓고 투항하라. 그러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비열한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자동 보총의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불과 몇 발 남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쪽 다리는 아까 강에서 바위에 부딪혔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둘이 함께 움직이다가는 결국 놈들의 소나기에 잡혀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은영이를 뺏기지 않겠다고.
저는 아내를 덤불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미리 약속했던 브로커와의 비상 연락용 발신기를 아내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1km 밖에서 대기하던 브로커의 차량이 이곳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은영아,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오빠가 저놈들 시선을 끌 테니까 너는 이 발신기를 누르고 저쪽 큰 길까지만 기어가는 거다. 가면 까만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차를 타면 서울로 갈 수 있어. 은영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오빠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안 가. 아내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억지로 손을 떼어냈습니다. 은영아 오빠, 믿지? 나 금방 뒤따라갈게. 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건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아내를 밀어내듯 덤불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리며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하는 총성이 숲의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다! 이쪽이다! 보이부 요원들이 제 총소리를 듣고 일제히 저를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숲속을 누비며 놈들을 유인했습니다. 다친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지를 적셨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영이가 무사히 탈출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다가오는 놈들을 향해 남은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놈들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 팔과 어깨에도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총알에 스친 모양이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빗물과 섞여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가 진흙바닥이 제 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멈춰버린 숨소리를 되살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영아 살아야 한다. 꼭 살아서 서울 땅을 밟아야 해. 저는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남은 총알은 한 발이었습니다. 놈들이 좁혀오는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놈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큰 길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2번 들려왔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은영이가 무사히 브로커의 차에 올라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이 풀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저는 피로 물든 강물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보이부 놈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제 몸에서는 뜨거운 피가 솟구쳤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하나가 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압록강의 기점에서 저 민호의 처절했던 사투는 그렇게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부디 행복해라.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어둠 속에서 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은영이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그 경적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하얀 커튼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압록강의 그 차가운 진흙바닥에서 보이부 놈들의 총구 앞에 쓰러지며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 귓가에 들리는 규칙적인 기계의 음은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우리 쪽 국정원 요원들과 연계된 구출팀이 현장에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놈들과의 짧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제가 쓰러진 곳에서 저를 수습해 중국의 안전가옥으로 다시 동남아시아의 제3국으로
긴급 이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깨와 다리에 박혔던 총탄을 제거하고 수차례의 수술을 견뎌낸 건 오직 하나, 은영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그 지독한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무사합니까? 제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이가 이미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병원 침대가 젖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2년 전 혼자 도망치며 흘렸던 눈물은 피비린내 나는 후회였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제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뜨거움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서해 바다 위를 이제는 커다란 여객기의 창가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어찌나 눈부신지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기내 안내 방송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고 몸 여기저기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마중 나온 로비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저 멀리 휠체어에 앉아 하얀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영아, 제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은영이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미친 듯이 달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영이는 가냘픈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오빠 진짜 맞지?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어. 거기서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고 비볐습니다. 아냐, 은영아. 오빠가 약속했잖니. 꼭 데리러 오겠다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여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 누구도 우리를 때리지 않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전 무산의 그 차가운 방에서 헤어졌던 우리 부부가 드디어 이 찬란한 서울의 햇살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덕분에 각혈도 멈췄고 폐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저는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고 피로 물든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이 짧은 재회 한 번으로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그 시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주는 평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은영이가 탄 휠체어를 직접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전광판의 불빛들은 우리 부부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오빠, 저기 봐. 불빛이 정말 예쁘다. 이게 진짜 남조선이야? 은영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은영아. 이제 우리가 살 곳이야.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마중 나온 국정원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우리가 건넜던 압록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평온했습니다. 자유의 대지 위에 내린 우리 부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몸에는 상처가 남았고 과거의 아픔이 가끔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번 넘은 사선, 그 처절했던 비행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우리 앞에는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떠나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은영이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정말 집에 가자. 어느덧 서울에 정착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은영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내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치료와 아내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합쳐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은영이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쌀밥을 차려주고 가끔은 시장에 나가 이웃들과 수다를 떨기도 할 만큼 평범한 서울 아줌마가 다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일하던 가구 공장 사장님의 배려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훔치시며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셨죠. 지금은 공장 한 구석에 제 이름을 건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손재주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이곳에서 만드는 가구들에 우리 부부의 희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옹이진 나무가 깎여나가 매끄러운 가구가 되듯 우리 부부의 아픈 상처들도 조금씩 깎여나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어느 맑은 주말, 저는 은영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는데 문득 우리가 건넜던 그 차갑고 사나웠던 압록강의 노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죠. 은영이는 제 팔짱을 꼭 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덕분에 내가 이런 예쁜 꽃들도 보고 따뜻한 바람도 느낄 수 있게 됐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건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었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소망이 이곳 서울에서는 매일 아침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예전에는 피비린내 나는 공포였지만 지금은 우리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찬란한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은영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의 이별도 차가운 강물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우리의 비행은 이제 이곳 자유의 땅에서 아름다운 정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꽃처럼 우리 부부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자. 제가 내뱉은 작은 혼잣말에 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이 참으로 보람차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